중국이 과거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공식적으로 강조해왔는데 최근에는 평화 유지라는 표현을 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지금 뭐 러시아하고의 밀착 관계에서 상당히 보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배가 아파도 표현을 못하는 상태라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 해서 중국이 전면적으로 북한을 밀어준다? 중국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북한이 핵까지 가지고 있는데 잘하게 되면 자기한테 사태질을 하고 중국에다 대고 또 뭐라면 왜 그러냐면 김정은 자체는 제가 알기에도 제가 북에 있을 때도 그렇지만 김정일 때도 중국을 그렇게 좋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북한이 가장 위험해졌을 때 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가지고 집단화사 사태가 일어날 때 중국의 지원이 없었으면 북한이 망했을 거예요. 아마. 물론 그때 대한민국도 많이 지원을 하긴 했지만 결국은 북한을 그 이후로 끌고 간 것은 중국의 예속화된 그런 중국의 그런 저력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걸 알아요. 니네 아무리 발뻗은 쳐봤자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중국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김정은이 보세요. 장성택이를 자기 고모부인 장성택이를 죽인 거. 장성택이가 철저한 중공파잖아요. 중국과 같은 그런 신식 사회주의를 통해서 북한을 개혁개방하겠다는 것이 장성택의 꿈이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김정은이 자기 조카를 보좌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만큼 김정은이는 중국에 대한 위협을 느꼈던 겁니다. 김정남이도 보세요. 김정남의 경우 죽었는데 그것도 중국의 그 비호를 받고 있었던 인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중국이 그렇게 싫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흘러가서 지금 일단 코로나 사태 때부터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서서히 끊겨 나간 상태에서 이번에 또 러시아와 있고 우크라이나 파병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에서 러시아하고 밀착 관계가 깊어지니까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죠. 북한에다 대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야 그러면 너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하고 선은 끊진 않겠지. 물론 당연히 북한도 중국하고 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아시겠지만은 아직까지도 중국 그 국내에 그 해외 노동 파견 노동으로 해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상당수 많이 중국에 넘어가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외화를 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서로 협력을 하는 그런 협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중국하고 북한은 관계가 악화될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비핵화를 강조해가지고 할 때는 김정은이가 뭐 말을 안 들었으니까 비핵화를 했는지 김정일이도 예전에 그렇게 해서 어트레즈를 해가지고 뭐 지구를 깬다네 뭐라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때 중국도 야 이놈들 뭐야 하고 이런 게 무슨 압력을 가한 적도 있었는데 결국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북한의 입장은 뭐냐면은 중국과 러시아를 양쪽에 두고 등거리 외교를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를 그 한마디로 등거리에다 두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뭔가 접촉을 했다가 또 러시아의 눈치를 보면서 또 러시아가 너네 왜 이러니 그러면 또 러시아하고 붙어가지고 또 뭔가 그 접촉을 가져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여러 가지 일을 또 진행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중국하고 러시아를 이용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예,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도 지금 솔직히 한반도 문제를 미국과의 대립에서 북한이 어찌 보면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대립에서. 북한이 핵이 있습니다. 미국 본토를 공격합니다. 뭐이라고 이런 식으로 찌라시를 날리는 것 자체가 중국한테는 도움이 되잖아요. 미국을 압박하는 데서. 북한이 아무리 작은 나라고. 그 다음에 미국이 북핵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이상 중국은 북한이 그렇게 떠들어주기를 원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젠 북한이 핵을 가졌다 이렇게 중국이 인식을 해가지고 평화 유지라고 하고 있는 건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을 묵인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걸까요? 아니면 통제 불가능한 변수로 보고 있을까요? 당연히 묵인하겠죠. 아시지 않습니까? 북한이 꼭 군사 퍼레이드를 할 때마다 재산 말씀드리지만 북한이 군사 퍼레이드 할 때 꼭 커다란 그 미사일이고 뭐이고 탄도미사일이고 뭐이고 그걸 나르는 윤전기제 트럭이 몽땅 다 중국제 아니면 러시아제예요. 그건 뭘 말해줍니까? 중국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미사일을 만드는 거를 묵인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그걸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군사 그 시설이나라든가 그런 설비들을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시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전초선처럼 삼고 일단 중국의 1대1로 정책도 같잖아요. 북한을 발판으로 해서 태평양 쪽으로 진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또 이 동북아의 구도가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중국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바운다리는 절대 놓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와 다른 21세기형 냉전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저는 이게 대해서 어떤 분은 뭐 북중론가요? 냉전이 형성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 냉전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단단한가라는 거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미국이 그 냉전이 형성되도록 가만히 있을까요? 넋놓고.
그런 생각도 해보고, 현재 보면은 일본도 상당히 얼마 전에 뭐 다카이치 정권이 완전히 선거에서 압승을 해가지고 지금 다카이치라는 그 여성분 만만치 않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저기서 일단 뭐 자기 자위대를 완전히 그 정규군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기미도 보이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게 다시 군사적으로 이렇게 강화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동북아의 그 힘의 역학 관계는 또 바뀐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국이 또 견제 안 할 수가 없고, 또 아시겠지만 일본하고 러시아 관계도 역시 그 쿠르츠크 해협인가 뭐 그쪽에서 그 뭐지 꾸릴 열도인지 뭔지 그 영토 문제로 이렇게 막 복잡하잖아요. 대립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중국과 러시아하고 북한이 냉전을 형성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오래 가겠냐는 생각입니다 지금. 네. 각자가 다 쥐고 있는 몫이 달라요. 네. 그래도 북한 자체는 뭡니까? 중국이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하고 중국이 지금 현재 미국이 걸어놓은 제재를 풀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은 어떻게 하나 미국하고 마주서서 미국을 통해서 뭐 무슨 짓을 했든 간에 제재를 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제재를 풀기 위해 가지고 러시아에 파병을 보내서 미국의 이목을 끌어보자. 뭐 중국하고도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왜 그러냐면 중국하고는 또 대만이라는 것도 히든 카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과연 이 냉전이 뭐 거기에 북한이 속게도 되는지, 아니면 대국들인 중로 간이 대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중로 간의 냉전이 형성이 되는지, 뭐 북한은 그러다 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현재 시진핑 정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일단 리스크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그 대만이죠. 대만 문제, 영안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가장 클 것 같아요. 네, 일단 대만 쪽에 미국이 붙거나 아니면 뭐 그 이야기도 할까 했는데 북한까지 붙어버리면 그게 참 그것도 좀 난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중국은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중로 관계를 놓고 봐도 뭐 친해졌다 나빠졌다 친해졌다 나빠졌다 하는 것이 계속 역사적으로 지금 반복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도 역시 중국하고 미국하고 어느 정도 촘해야 되는가에 따라서 또 러시아가 또 같이 협력을 하거나 아니면 또 안 하거나 뭐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정확히 뭐 이쪽 그 역학 문제에 대한 거는, 힘의 대결에 대한 문제는 잘 모르겠어요. 어찌 할지. 각자가 자기가 맡은 몫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하는 거. 다만 말할 수 있는 거는 이 중로 간의 문제도 북한이 어찌 노는가에 따라서 뭔가 좀 어느 정도는 이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양안 전쟁 발발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개별적인 생각인데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나지 않을 걸로 저는 봐요. 일단 중국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미국이 대만을 지원을 해주고 중국 자체도 뭡니까? 하나의 국가라고 해가지고 대만도 결국은 중국이 다 같이 흡수를 하려고 하잖아요. 예, 근데 뭐 대만에서 미군이 철수하라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제기를 계속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미국하고도 뭐 협상도 여러 가지 하는 것 같던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전에 제가 북에 있을 때 오래됐어요. 2000년대 일인데 갑자기 대만에서 컴퓨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많이 들어요, 북한에. 대만제가. 네,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했더니 그거 들어보니까 대만하고 북한하고 상당히 친숙한 관계에 있어가지고, 아니 북한하고 중국하고 친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 북한은 뭐냐면은 여우처럼 노는 거죠. 네, 중국하고 친한 척 하면서 결국은 그때 당시 뭐 북한이 가지고 있던 전략 자산이라는 게 뭐 스쿠드 미사일이라든가 뭐 이런 무기들을 대만에다가 팔고 있다는 거지. 그 대가로 대만에서 뭐 컴퓨터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듣고, 당시에 대만의 무슨 자본가들이 북한에다가 무슨 투자를 해가지고 무슨 회사를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돌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이 대만하고 붙는 걸 상당히 싫어했고, 그때 당시 북한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나빠졌던 일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힘의 그 역학 관계를 놓고 볼 때 일단 그 양안 전쟁은 저는 일어나지 않다고 봐요. 만약 일어났다고 하면 중국과 미국의 전쟁이 되고, 예, 그게 결국 우리 한반도까지 다 피해를 보는 거 아닌가요? 여차하면은 뭐 우리 한반도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이와 같은 행보가 한국에는 어떤 기회와 리스크를 가져다 주나요? 대한민국이 솔직히 말해서 뭐 국력이 약한 나라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걸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엔 또 나아가서는 외교 관계에서도 할 수 있는 걸 안 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민감한 부분이라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일단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직접 외교관계를 가지고 중국하고 무슨 일을 하든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도 할 수가 있고 일본하고도 할 수가 있고 뭐 미국하고는 당연히 하는 거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외교 관계에 따라서 한반도의 움직임 또는 이게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의 상호 관계들에 어느 정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중국하고 친해지게 되면 북한이 뭐라 하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그거예요. 내가 러시아하고 또 친하게 되면 또 북한이 또 뭐라 하지 않을까? 이제는 제발 좀 북한 눈치를 좀 안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인식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기회와 리스크를 놓치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대만하고도 같죠. 뭐 북한이 친하다는 나라들 다 수교 관계 가져가지고 이게 외교 전략이 아닐까요? 다 그 대한민국이 사이가 좋아지고 하게 되면 북한이 난처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의 이런 행보가 뭐 대만하고의 대립 관계에서 보면은 한국 자체는 중국하고의 수출 같은 문제, 그 수출입 문제 같은 것도 보면은 중국하고 상당수 좋은 이익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이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이 좀 주도적으로 외교가 됐든 뭐가 됐든 주도적으로 북한을 의식하지 말고 대한민국이 갈 길을 그대로 갔으면 좋겠고 뭐 남북 간에 무인기가 들어왔든 나갔든 뭐가 됐든 그거는 북한하고 남한의 문제이지 국제적인 그런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에서 대한민국의 입지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외교 전략을 좀 강화하고 좀 우리나라의 위상을 좀 더 세우는데 좀 국력을 다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는 북중러가 결속하는 듯 보이지만 각자의 계산은 달라 보입니다. 미묘한 차이를 한국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일단은 대한민국은 주도적으로 외교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일단 북중로, 일단 북한이 끼어 있는데 북한이 있든 말든 상관없이 러시아하고 할 건 하고 중국하고 할 건 하고 이렇게 나가면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 보면 역시 그 북중로 자체도 완전하게 단단하게 결속이 되어 있냐면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느 순간에 재산 말씀드리지만은 북한은 일단 뭐 러시아하고 친하든 중국하고 친하든 핵심은 뭐냐면 미국이 제재를 안 풀어주면은 지금 계속 그 상태예요. 뭐 여러 가지 변수를 써서 하고 있고 러시아가 만약 전쟁에서 승리한다 하게 되면 러시아를 발판으로 해서 뭐 EU 쪽에 뚫고 나가서 거기서 명부실 좀 해서 해결책을 좀 찾아볼까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역시 미국의 제재가 가장 북한에게는 압력이죠. 그걸 풀어야 김정은이가 바라고 있는 자기도 비로소 북한을 대통령제로 바꾸든 내각 총리제로 바꾸든 해가지고 국가 수반의 명함을 자기도 가질 수 있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시진핑은 비핵화 압박보다 평화 유지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평화 유지 프레임은 한국의 기회일까요? 근데 한국 입장이 또 다르잖아요. 일단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도 철저하게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 평화 유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우리하고 정책이 엇박히는 거잖아요. 왜 그럼 너는 비핵화 하기 위해서 이게 평화 유지라고 하냐? 그러면 결국 평화 유지 자체가 북한의 핵을 인정한다는 걸로 간주되지 않냐?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뭐 대한민국하고 의견이 서로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어디까지냐고는 뭐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고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역시 중국하고도 좀 화합을 해서 살짝 섭섭하던 게 중국의 전기차가 완전히 점점 대한민국에서 많이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이 중국이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면 안 되죠,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외교적인 문제에서 역시 주도권을 쥐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도권을 쥐자고 하니까 미국의 뭐 둥지에 있기도 하고 미국과의 또 관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 애매하잖아요. 저는 이거 좀 말하기도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미 동맹에 있는데 중국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나쁘게 되면 우리는 또 미국 눈치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 미국하고 친하기 때문에 중국하고 친할 수 없다. 이게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틀이 좀 제발 이런 틀을 깨고 저기 대한민국을 위한 대한민국의 정책,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의 정책, 외교 정책 이런 것이 앞으로 좀 실현돼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러우 전쟁 장기화, 동북아 긴장 심화 등으로 글로벌 방산 수요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 산업에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뿐이 아니라 현재 제가 알기에도 K2라든가 전차라든가 그다음에 KF-X인가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든 전투기는 동남아나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이쪽 나라들에서는 상당히 수요가 높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유명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보면은 이게 방산 수요라는 거는 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뿐이 아니라 중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기저기서 뭔가 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방산도 결코 무시 못 하거든요. 보게 되면은 이 현재 루마니안가 어딘가 하고도 KFX인가 그 전투기에 대한 공동 개발 같은 것도 하고 있고, 그리고 역시 그 대한민국의 방산은 최첨단 기술과 여러 가지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요? 역시 우리 방산주도, 저도 주식은 잘 모르지만 어느 때 보게 되면 방산주 가지고 상당히 돈을 많이 버는 분들도 많던데, 예, 우리 대한민국의 방산주는 앞으로도 좀 저는 전망이 좋다고 봐요. 북중러 협력이 강화되면서 국제 질서가 한층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역할은 이전과 어떻게 다를까요? 현재 저는 지금 이번 정권에 들어와서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한미 관계가 어느 정도 좀 뭔가 또렷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한일 관계도 그렇고, 하여튼 아직까지는 현 정권에서 뭔가 이렇다 할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계속 뭐 많이 다니시긴 하던데, 뭐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는 뭔가 이게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게 저는 안 보이더라고요. 가만 보면은. 열심히 다니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다 저렇다 저도 좀 말하기가 제 그 지식을 가지고는 좀 이 결론을 짓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뭐 일단 그렇다고 해서 뭐 대한민국에 뭐 알다시피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그 특정적인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번져질지, 뭐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견제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현재 대한민국이 한미 동맹을 놓지 않으면서도 북중러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율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하기 나름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서도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의 관계, 독자적인 대한민국의 그런 외교 정책을 그냥 밀고 나갈 수 있겠는지, 그렇게 되는 것이 또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또 미국 자체도 그렇죠. 뭐 지금 애매모호한데, 만약에 대한민국이 또 중국하고 친했다, 뭐 러시아하고 뭐 한다 하게 되면 미국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토를 달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거는 뭐 저 같은 일개 국민의 머리 가지고는 그게 답이 나올 것 같지 않네요. 제가 보면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북한과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떤 관계가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뭐 북한은 이미 전에 한국 쪽은 문을 닫은 상태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 그러니까 북한이 상점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만 상품을 안 팔겠다는 거죠. 너네한테는 이제 고려 안 하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냐면은 완전히 문을 닫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두 개 국가론을 이야기했지만은 역시 대한민국에서 뭔가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그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계속 그래서 주도권을 북한이 쥐고 대한민국은 국외에서 비율을 맞춘 것처럼 돼가지고 뭐, 아니 정말 한겨레라고 해서 300만 가까이 아사 사태가 날 때도 대한민국이 엄청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도, 예, 그거 가지고도 북한은 뭐 거기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했어요? 없어요. 북한은 그런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은 이번 새 정권으로 이행했습니다. 네,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를 모르쇠 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뭐 한마디 언급이 없었잖아요. 살짝 있긴 있었는데, 뭐 일단 그런 상황에서 이 남북 관계는 북한은 그럴 거예요. 우리가 혹할 만한 제안을 해라. 그러면 문을 열어주마. 이 자세를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에 동조하지 말고, 뭐 중국과 러시아죠, 핵심. 북한에게 압박을 가는 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만약 내가 할 수 있다면. 중국과 러시아하고 계속 접촉을 하는 거죠. 그 자체가 북한한테 압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하자니까 역시 뭐 미국과의 동맹 관계도 있고 하니까 뭐 거기에 대한 결론은 저도 못 찾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그러니까 일단 정치는 정치대로 그냥 냅두고, 뭐 하다못해 민간 교류로라도 뭐 하다 보면은 북한이 먼저 선을 내밀어서 야, 우리 같은 옆집끼리인데 좀 우리도 좀 하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솔직히 말해서 뭐 북한이 지금 그 갈마 리조트 같은데 그 원산 갈마 여기는 뭐 상당수 많이 그 공력을 다 집중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도 우리 대한민국이 같이 뭔가 거기에다가 해주게 되면은 정말 그 국제적으로 큰 입지를 가질 것도 뻔한데 북한이 그걸 안 하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북한이 이젠 또 못 견디겠습니다. 제발 좀 우리랑 좀 친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좀 주도권을 질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 북한과 미국은 각각 관계를 어떻게 이어나가고 싶어 할까요?
북한은 지금 미국한테 먼저 절대로 콜을 안 하죠. 현재는 러시아의 유착 관계를 통해 가지고 미국의 동태를 살피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자, 우리 참전까지 했어. 말로는 진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러시아에다가 13조 원어치의 무기를 북한이 제공을 했다고 하는데 전 그건 안 믿어지거든요. 애들 13조 원어치 지원했어. 너 어떡할 거야? 아직도 그 우리 러시아하고 계속 이렇게 사이좋게 가면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의 반응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게 트럼프 자체도 지금 뭐 솔직히 지금 북한 문제 때문에 트럼프가 신경 쓸 새가 없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그래, 베네수엘라 그래, 뭐 또 이렇게 중동 쪽에서도 계속 이때 트럼프가 할 일이 많아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그 북한 문제 같은 거는 그런 문제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도 북한을 좌우지할 수 있는 키포인트는 중국과 러시아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하고의 문제만 해결돼도 북한은 어느 정도 일단 요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나 트럼프가 자기네한테 낯을 돌리게끔 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할 것 같아요, 지금도. 예, 독자적으로 뭐 계속 아직도 뭐 미사일도 쏘고 뭐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앞으로도 할 것 같아요. 김여정은 어젯밤 정동영 장관에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다소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배경인가요? 지난달하고 그다음에 작년 9월이죠. 이게 그 진해 땅에 뭐 우리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침투했다. 떠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일단 뭐 긴가민가 하다가 현재 그 현 정권에서 그 통일부 장관을 하시는 정동영 장관이 결국은 유감을 표명을 했어요. 네, 북에다 대고 공식적으로. 그랬더니 아 그런가 해서 뭐 좀 사이 좋은 이야기를 했는 것이라 김여정은 결국 뭐냐면 또 그에 대해서 뭐 참고로 하겠다는 등 네. 일단은 뭐 괜찮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굼떼지 말라는 식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구실을 대가지고 굼뗄 생각을 하지 마라. 네, 그 다음에 앞으로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자기네도 적극 대응을 하겠다. 뭐 공교관이 여러 개 있는데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공교관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구사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당신이 자꾸 그렇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하는데 사죄도 아니고 유감인데 그러면 그에 대한 담보를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김여정의 막말은 모든 분들이 아마 아시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 남북 연락사무소를 이렇게 폭파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부 언론에서 보면은 김여정이가 조선중 방송에서 없어졌다. 뭐 등장을 안 한다. 하게 되면 뭐 좌천됐다는 듯. 뭐 요즘 뭐 완전히 바짝 뜨고 있는 무슨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김주의 리설저한테 뭐 밀려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여정은 북한에서 거의 2인자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정확하게 직함을 가지고 있고요. 조선농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인데 이게 묘한 것이 뭐냐면 어느 부서 부부장이라는 게 안 밝히고 있다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아메모사 같은 그런 존재인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부서를 맡고 있는지도 몰라요. 라는 것은 중앙당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모든 부서에서 중요한 부분은 몽땅 다 총괄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전에 우리 그 대한민국의 그 북한 문제 연구하는 데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북한 조선노동당의 조직 구조를 예전 구소련식으로 해서 일비서제로 바꾼다. 예,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 자리를 바로 김여정이가 타고 앉으려고 지금 연습 과정, 예행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김여정의 입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고 그리고 북한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남북 관계에서 항상 이니시어티브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 정권 다시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임한 다음에도 북한은 뭔가를 변화를 요구하는 거죠.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뭐 김대중 대통령 때도 남북 경협이 열렸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도 결국은 평양을 방문했어요.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때도 결국은 뭐 2018, 19 하노이 싱가포르 회담을 성사시켰고 네. 그 다음에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역대 그 민주당 쪽에서 나온 정권 하에서는 북한하고 뭔가가 계속 이루어졌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은 살짝 제가 보기에도 북한은 좀 무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대한민국의 살림이 기본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안 입고 온 거죠. 그래서 뭔가 자국을 주고 싶은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넌 왜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솔직히 말해서 북한의 무인기 사태는 예전에 북한이 먼저 우리 대한민국 영공에 침범을 시켜가지고 청와대까지 떨궜어요. 청와대 가까이까지 와서. 그런 사례가 있음에도 자기네는 사죄 한 번 안 하고 이번에 어쩌다가 대한민국의 그 무인기가 넘어간 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큰 반응을 보이는 걸 보니까 뭐 그것 말고도 뭐 여러 가지 그런 충돌, 무장 충돌이라고 말 못하지만은
그 DMZ 쪽에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사태들이 많잖아요. 네, 뭐 소소한 사건들도 일어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안 하고 일단 이 무인기 하나 놓고 이렇게 꼬집는 걸 보면은 북한이 여전히 우리한테 뭔가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국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러니까 북한 자체가 남북 관계를 전혀 무시는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뭐 두 개 국가론이라고 해가지고 담을 쌓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일단 뭐 자기네 뭐 신선 불가침이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그래도 남북 관계에서는 뭔가 얻어지게 되면은 북한도 손해는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지금 좀 이 압을 엄청 가하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뭔가 던져주기를 바라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이런 공식적인 유감 표명을 김여정이 직접 한 것도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동현 장관의 그런 유감에 대한 그 표명에 대해서도 김여정이가 그걸 받아치는 거는 일단 어찌 보면은 남북 관계의 창구는 아직 김여정이가 통솔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지만 2018, 19년 하노이 싱가포르 회담 때 거기서 쓴맛을 보고 김정은이는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메인 부서라고 말할 수 있는 통일전선사업부를 없앴어요. 예. 그다음에 몽땅 다 그 당시 그 김영철인가 뭔가 하는 양반들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다 외교부한테 그 모든 직권을 다 넘겼거든요. 그 다음에 현재 하면 뭐 대외기획부인가 뭔가 이상한 그런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바꿔가지고 현재도 아직 기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딱 예전처럼 대남이라고 하지만 대외, 대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대적.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포함이 되고 일본도 포함이 되고 모든 것이 대외에 있는 쪽은 다 포함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현재 보면은 김여정이가 그 노동당 안에서는 통솔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일절 모든 것은 다 김여정의 입에서 쓴소리가 나오든 단소리가 나오든 몽땅 다 김여정을 통해서 대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를 봤을 때 김여정이 권력에서 벗어났다는 내용은 전혀 뜬금없는 소리일까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일단 보게 되면 김정은은 뭐 제가 그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양반은 좀 과대망상이 심해요. 어찌 보면. 저 외교관 출신 분들도 그렇고 피뜩피뜩 듣기로는 김정은이가 상당히 성격이 포악하고 그다음 뭐 술만 들어가면 앞뒤 분간 없이 그냥 뭐 자기 아버지 뻘이 됐든 뭐가 됐든 간부한테 막말 던지고 그렇게 포악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포악함을 그 달래이면서 수습을 하는 것이 여동생인 김여정의 몫이라고 이야기 들었어요. 그 대신에 김여정은 어찌 보면 이게 좀 차분하게 모든 것을 일처리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일단 그 남북 관계에서 이런 게 대해서는 만약 이렇게 가설을 세울 수 있죠. 이미 전에 김정은이는 침을 뱉고 돌아섰다. 이제 뭐 남조선하고는 아무것도 안 해. 그렇게 했지만 김여정 입장에서는 국책이라고 볼 때 북한도 일단 나라라고 보고 국책이라고 볼 때 남북 관계를 전혀 무시하게 되면은 이게 앞으로도 그렇고 뭔가 그 좀 애매모호한 거죠. 왜 그러냐면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에 만약 이게 현재 대통령이 중국하고 중국에 와서 중국 시진핑 만나서 뭐라 한다. 북한이 신경 안 쓸까요? 쓰지. 그 다음에 역시 같죠. 대한민국이 또 러시아하고 만났다면 북한이 신경을 쓰는 겁니다. 한일 관계가 좋아져도 북한은 신경을 쓰고 북한이 다 그걸 항상 모니터링하면서 분석을 해 나가야지만 자기네 체제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일부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본이나 미국이나 그 다음에 대한민국 같은 나라들에 대해서는 김여정이가 여전히 통솔을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그 지휘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최근 국정원이 밝힌 김주애의 최근 행보는 무엇인가요? 엊그젠가 국정원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더라고요. 뭐 김주애가 공식적으로 후계자 수업에 들어갔다. 그런 것 같다. 인지 그렇다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국정원이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김주애가 후계자라고. 근데 저는 일단 좋다 그럼 후계자라고 일단 북한이 정말 그 근거가 있는 소리겠죠. 우리 국가정보원이 하는 소리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를 다는 것이 아니지만 김주애가 후계자 수업을 들어갔다. 그럼 후계자 수업을 들어갔는데 언제부터 공식적으로 후계자를 발표를 하냐라고 놓고 볼 때 여전히 저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이 아직도 미성년자라는 거죠. 특히 또 여기서 또 재산 말씀드리지만 북한에서 미성년자가 조선노동당원으로 입당한 적이 없어요. 미성년자는 당연히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이 아니면은 조선소년단에 라는 그런 정치 조직에 가입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김주애가 현재 아직까지 성인이 되려면은 뭐 거의 한 7, 8년 정도가 흘러가야 돼요. 근데 과연 7, 8년 후에 김정은이가 그때 죽었다면 몰라라 살아있는데 지금부터 후계자 수업을 하는 거는 맞을 수는 있겠지만서도 저는 아직
아직까지 그렇다고 해서 김주애를 후계자로 단정 짓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7, 8년 후 아니면 10년 후에 만약에 김정은한테 뭐 현재 그런 소리도 있던데 일부 유튜버들 그런 이야기 하던데 뭐 김정은한테 뭐 숨겨진 아들이 있다. 그 아들이 그러면 그때 성인 됐다면 그것도 어떡할 겁니까? 예. 왕자가 그러면 그 다음 대물림을 해야지 뭐 예, 공주가 대물림 한다는 거는 뭐 일단 북한도 보건적인 그런 잔재가 있는데 안 될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지금 섣불리 일단 김주애가 너무 화두에 올라 있는데 뭐 저는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뭐 김주애와 후계자설은 좀 아직 그렇게 그 단정 짓기는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김주애가 그 정도로 이 국가정보원이 공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일부 전문가분들이 김주애가 후계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김주애도 뭔가 공식적인 발언을 해야죠.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북한식 그 언론 매체라고 하면은 자제분인 김주애 동지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이런 방구라도 그런 기사가 노동신문에 뜨거나 그 다음에 그 조선전 TV에 그런 게 나와야 돼요. 네.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그리고 뭐 어디 갔는데 뭐 일단 자제분이신 뭐 누군가가 뭐 김주애가 따라다녔다, 뭐 수행했다, 뭐 이렇게 좀 더 공식적인 문장이 나왔으면 저도 좀 그렇겠군이 하겠는데 그런 거 없어요, 사실은. 네. 뭐 내적으로나 청년동맹이나 소년단을 통해서 자제분인 김주애는 무슨 뭐 갑자기 무슨 뭘 좋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거 가지고는 뭐 후계자라고 말하기는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김주애에게 어떤 변화가 있어야 명확한 후계자로 선정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조선중앙TV나 그 다음에 노동신문과 같은 북한의 주요 언론 매체에서 예를 들면 북한이 호칭을 그렇게 붙여요. 최고 존엄에 대한 호칭은 길잖아요. 김일성 때도 위대한 수령님이라든가 김정일 때는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가 됐다가 그 다음에 최고 영도자라든가 김정은도 역시 같잖아요 지금. 네, 뭐 영도자니 뭐니 할아버지 붙였던 거 아버지가 붙였던 거 다 붙이고 돌아가거든요. 그런 호칭이 정확하게 붙어야죠. 언론 매체에서. 네. 그러니까 김일성 때 김정일 때 시기를 봐도 똑같대요. 김정일 때도 보세요. 청년 대장이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공식적인 후계자로 명해지니까 뭐가 났습니까? 군사위원회 위원장이라고 나왔어요. 김정은이는. 직함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공식 후계자지. 김정일 때도 똑같지 않습니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 그 전에 김정일이는 최고사령관직을 아버지한테 넘겨받았거든요. 그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며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김일성이라고 밝히고 그 다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나왔다면은 저는 후계자로 인정할 것 같아요. 김정은이 갖고 있는 김주애에 대한 계획은 무엇이길래 이렇게 하는 걸까요? 김정은이는 단순히 그 과대망상증에 걸렸다고 이야기했는데 자기는 트럼프하고 동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푸틴하고도 동급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자기는 일단 그 사이에 뭐 핵도 만들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미사일도 가졌겠다, 핵도 가졌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그 대국들하고 동급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딸내미 데리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멜라니엔지 뭐지 사모님도 데리고 다니잖아요. 영부인들도. 김정은이도 똑같은 거죠. 처음에 리설트 내세운 거는 그 영부인인 거예요. 영부인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김정일 땐 감췄지만 김정은이는 방법을 달리 했단 말이죠. 너네 지금까지 할아버지 아버지는 많은 부분을 숨겼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네. 나도 한 가정의 아버지고 그 다음에 나는 대통령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나라의 제일 최고 권력자인데 왜 우리 딸 내가 데리고 다니면 안 되겠냐. 저는 그렇게밖에 분석을 못 하겠어요.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런 로얄 패밀리의 애들이라는 게 북한의 일반 학생들처럼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닐까요? 안 다녀요. 절대로. 왜 그러냐면은 일반 학교에 같이 일반 학생들하고 공부를 시킨다? 위험이 리스크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애들이다 보니까 같이 어울리다 보면은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고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그 북에 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직급 이상인 중앙에 있는 간부 자녀들. 네. 그러니까 이 간부 자녀들은 어찌 보면 일반 중학교에 다니고 그 어떤 자녀들은 외교 공간으로 해가지고 해외에서 살다가 그 다른 일로 해가지고 해외에서 살다가 북한에 들어오거나 이렇게 자라난 세대들이 있어요. 이런 세대들은 북한이 배급제고 그 다음에 북한 주민들이 어디 갈 때 통행증이라는 걸 떼야 되고 이런 걸 일절 몰라요. 완전히 딴 세상이거든요. 그들은 아무 때고 여권을 떼가지고 여권을 소지해가지고 중국에 놀러가고 해외에 놀러가고 하는
것이 있고 예를 들면 북한의 최상층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이 좀 다른 상태에서 같은 일반 학교에서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시켰다면 영향이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김주애 같은 것도 뭐 하물며 또 뭐 왕의 딸인데 그걸 일반 학교에 보내겠습니까? 유학을 보내면 보냈지. 그렇다고 해서 뭐 김정은이가 자기 딸을 그렇게 아끼는 딸을 그냥 해외에 마음 놓고 유학을 보내겠어요? 못 보내지. 무서워서 못 보내지.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김주애는 제 마음대로인 거죠. 아버지하고 똑같은 거죠. 뭐. 네. 뭐 공부는 뭐 따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자니까 플레이스테이션을 그렇게 좋아한다래. 김주애가 어려서부터 플레이스테이션을 해가지고 무슨 39호실인지 하는 주황당 재정경립에서 일부러 중국을 고쳐가지고 일본에서 플레이스테이션에 소스를 계속 들여왔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외교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던 그 김주애가 아버지를 그냥 따라다니는 거? 뭐 일단 그게 뭐 후계자로서 따라다닌다기보다는 뭐 일단 김정은이도 딸 자랑을 하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뭐 1살 때부터 데리고 나왔다잖아요. 간부들 앞에. 김정은 본인도 권력을 늦게 이어받은 점이 큰 리스크로 작용했는데요. 후계자에게 권력을 어떻게 넘겨주고 싶은 걸까요? 일단 김정은이가 그 자리에 오르게 된 거는 숨은 공로자는 어머니인 고영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은 또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김정일의 본처는 살아있어요 아직도. 네. 그리고 본처 한 데서 그 김일성이가 인정을 한 손녀 둘이가 있거든요. 김춘성하고 김설성이라는 거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야 그럼 제대로 되자면 그 손녀들이 대를 이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후계를 했어야 돼요. 아니면 김정남이가 했어야 돼요. 김정남이는 김일성이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김정은이는 고영희 어머니의 활약으로 인해서 김정은의 지금 자리를 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가 바람직했던 자리를 타고 앉았고 과거에 자기가 정말 어딘가 숨어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그것이 한해 맺혔겠죠. 어쩌다 그런 과정에서 자기가 왕자에 앉았는데 뭔들 못하겠어요. 다 공표하지. 다 내놓지. 야 이게 내 와이프야. 누가 감히 누가 다쳐. 우리 딸이야. 뭐 이러면 거기 일종의 간부들한테도 딸 데리고 다니면은 그 딸에 대해서 얼마 전에 무슨 뭐 딸 그 사진에 무슨 딸 뒤에 그 어떤 간부가 손을 돌렸다고 해서 그 간부는 무사치 못하다고 일부 언론에서는 또 그런 식으로 평하던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무슨 일부러 김정은이 딸을 만지겠습니까? 뭔가 그때 보니까 아버지가 그 김정은이가 삽질을 하니까 그 옆에 김주애가 있으니까 뒤로 넘어질까봐 뒤에서 이렇게 받쳐준 것 같은데 그런 걸 가지고도 그렇게 평가를 하면 좀 이상해진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일단 김주애는 저는 뭐 공식 후계자가 됐다고 할 때 저도 일단 제 주장을 좀 굽힐 것 같은데 그렇기 전에는 절대 굽히고 싶지 않고 그럴 수가 없다고 봐요. 예. 그리고 김정은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10년 안에 죽을지 내년에 죽을지 언제 유고 사태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10년 후에도 김정은이가 살아있으면 그때 가서 후계자를 누굴 내정하는지 다시 두고 보자는 거죠. 과연 여자를 후계자로 4대 세습을 해서 여자를 올려 세우겠는지 아니겠는지. 북한 후계자 문제에 대해서 눈여겨봐야 하는 점은 무엇일까요?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고 싶어요. 북한 후계자 문제는. 이게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다음 4대 세습이라는 거 일단 김정은 입장에서 저는 3대 세습으로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또 그래야만 해야 될 것 같고 하지만 뭐 김정은이가 지금 아직 살아있고 앞으로 향후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누구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20년 후에 김주애가 후계자가 안 된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만약 김정은한테 10년 후에 아니면 20년 후에 유고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김정은이가 죽었다 하게 되면은 4대 세습으로 해서 김주애가 됐든 누가 됐든 4대 세습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또 다른 북한 정권이 탄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 후보자가 누구냐 하면은 일단 김평일이가 있는데 김평일은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10년, 20년 후에는 김평일에는 바라볼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모르는 현재 북한에 군림하고 있는 뭐 빨치산 세대 중에서 누군가가 튀어나올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뭐 김한솔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김한솔이 과연 어느 정도의 그 영향력을 가지고 북한에 뚫고 들어오는지 현재 아직 뭐 해외에 그렇게 있는데 해외에서 10년, 20년 있으면서 다시 북한을 질 수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거기에 대한 장담을 못해요. 예, 그렇게 되면 북한은 뭐 일단 김정은에서 3대 세습이 끝나고 뭔가 다른 형태의 뭐 그때 가서 대국들이 붙어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거기 개입을 하겠는지 말겠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3대 세습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토 문제 아닌가요? 좀 그렇게 봅니다. 러시아는 뭐 일단 예전에 러시아 땅이었던 걸 다시 이렇게 다 러시아가 그 구소련이 망하면서 이렇게 다 분열이 된 상태인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정말 지정학적으로 볼 때도 유럽으로 향하는 통로라고 보면 그 통로를 다 막힌 거나 똑같잖아요. 그게 다 자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양보를 해가지고 그럼 우크라이나 너 이것만 가져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자존심의 싸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양보해서 너 그럼 여기까지 이만큼 가져라. 그래서 전쟁을 끝날 수도 있는데, 지금 결국 뭡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하도 장기화돼 우리 6.25 전쟁보다 더 길어졌잖아요. 이 과정이 결국은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주민들인 거잖아요. 양국의 주민들이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으면서도 전쟁을 끝낼 생각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결국은 갔다가 우크라이나가 너무나도 자기네한테 그 반박을 한 그게 대한 자존심 문제, 그 다음에 영토도 그렇고 자기네가 앞으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뭘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자체에 자기네가 바라는 영토는 다 가지기 전에는 안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러우 전쟁이 끝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일단 우크라이나가 양보를 해가지고 러시아가 원하는 영토를 다 내놔야죠. 쿠르스크 지근지 뭔지 아는 그쪽을 다 내놓고, 그 다음에 아마 러시아에서는 그 유럽 쪽으로 통하는, 거의 그러다 보면 우크라이나 없어져요. 네, 러시아가 바라는 대로 하게 되면. 일단 뭐 우크라이나로서는 최대한 좀 영토를 좀 많이 가진 상태에서 끝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끌어들이고 마구 해서 최후 발악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 점에서 아무리 미국이 나선다고 해서 러시아가 그렇게 굽어지는 건 아닌 거고,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서방의 제재가 2년 넘게 지속되고 있음에도 러시아는 어떻게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건가요? 뭐 러시아라는 나라가 뭐 잠재력이 없는 건 아니겠죠. 일단은 뭐 구소련으로 친다고 보면은 뭐 세계 영토의 상당수 부분을 차지하고 중국의 다음 가는 그런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뭐 북한도 작게나마 도와주고 있잖아요, 러시아를. 예, 그러니까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러시아 자체도 아마 아플 겁니다. 지금 주민들이 피해보고 뭐하고 하는데도.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서 자기네가 꺾이게 되면은 하나 양보하게 되면 두 개 양보하고 세 개 양보하는 그런 처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뭐 어찌 보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했는데 러시아가 먼저 손을 넣는다는 거는 역시 그 자존심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뭐 우크라이나가 먼저 손들어서 응당한 것이지, 러시아는 그 잠재력이 있는데, 러시아가 자기네 잠재력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그럼 전쟁 그만두자 이렇게 말을 할 처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중국은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러 관계를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중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했으면 미국이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요. 그야말로 더 복잡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국까지 그 개입을 하게 되면 뭐 우크라이나 못 견디겠죠, 당연히. 그럼 뭐 나토 성원국이 뭐이고 뭐 유럽도 거기다 합세할지 모르겠지만, 좀 지나친 비약일지 모르죠. 그야말로 진짜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나요? 뭐 그렇게 일어나게끔 만들진 않겠지만서도 또 그렇게 흘러가지 않겠죠. 뭐 예전 같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수수방관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친해졌다 사이가 나빠졌다, 친해졌다 사이가 나빠졌다의 반복이에요. 네, 어찌 보면은 계속 전쟁을 해주니까 이 중로 관계에서 보기에는 러시아의 국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후에 만약 전쟁이 끝난 다음에 러시아가 중국에게 또 뭐 협력을 또 요구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또 중로 관계에서 또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 러우 전쟁이 끝날 경우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어떤 위치로 남게 되나요? 러시아가 현재 바라는 거는 일단 우크라이나를 먹고 이 유럽 쪽이죠. EU 쪽을 겨냥을 하고 있다고 봐요. 일단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지게 되거나 정전이 됐든 휴전이 됐든 뭐가 됐든 하게 되면은 러시아는 일단 다시 EU 쪽으로 또 이게 진출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예,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이겼다 하면 EU 자체도 러시아에 대해서 좀 견제를 하면서도 결국은 러시아를 통해서 또 이쪽 태평양 쪽에 진출할 수 있는 건 EU 국가들의 꿈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 아무리 EU가 뭐 달러나 뭐 이런 쪽하고 대립을 해가지고 자기네끼리 뭘 한다고 하지만, 국제적인 위상을 세워보자고 하지만은 역시 지역적인 그런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지정학적으로 볼 때도 정말 EU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땅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지하 자원이 많잖아요, 러시아가.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입지는 역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현재 러시아가 지금 석으로 뭐 얼마 전에도 언론에 나왔잖아요. 지금 북한에 자주 드나들어요. 얼마 전에 또 그 군용기가 또
내렸었잖아요. 평양에도 내려와가지고 뭐 러시아군의 군 장성이 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북한에 개입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관광 쪽도 많이 러시아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관광지에 5박 6일짜리 상품을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서 그 비행기 자체가 결국은 거기 시험 비행이나 똑같은 거죠. 러시아 전역에서 일단은 블라디보스토크 경해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고려민항을 태운대요. 그러다 보면 아마 북한도 비행기 바꿀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고려민항에 있는 그 프로펠러기인지 뭔지 그 99 러시아 여객기 가지고는 좀 안 되죠. 불안해서. 일단 그래서 울라디보스톡에서 고려민항이 전기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대대적으로 이렇게 러시아 관광객들 끌어들일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러우 전쟁이 끝난 이후 러시아는 대한민국에게 어떤 도움을 구할까요? 산업 전반에서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한류다 말하는 곳이 있잖아요. 라진 핫산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이미 전에 러시아는 우리 대한민국에다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깔려고 했었어요. 이거 다시 하지 않을까요? 무조건 할 것 같아요. 전 러시아는. 전쟁 끝나게 되면. 또 대한민국도 그거는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천연가스가 그냥 한국까지 흘러 들어오는데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러시아도 우리 대한민국을 절대로 그냥 가만 냅두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경협을 하든 뭐 하든 해가지고 하지.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토를 못 달아요, 절대로. 뭐 라진 핫산 프로젝트 때도 보면은 뭐 뭔가 김정은이가 엉얼엉얼해서 뭐 뒷소리 치고 뭐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러시아 쪽에서 그냥 일축을 했다잖아요. 너 그냥 그 파이프라인 지나가는데 거기서 사용료만 받아 먹으라. 그거만 해도 상당한 돈이다. 우리가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한 거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러시아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관계 발전에 대한 거는 그런 여지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쟁. 그건 북한 눈치 볼 거 없고 러시아 자체가 북한 눈치 보면서 그러면 우리 한국하고 안 친할게 이럴 나라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한국은 이 흐름 속에서 전략적 공간을 넓힐 수 있는 기회일까요? 전략적으로 보면은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눈치 보지 말고 자기 할 일은 다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일단 외교정책이 중요하잖아요. 네, 외교정책을 어떤 식으로 벌려나가는가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향후의 흥만성쇠라고 말하면 좀 너무 과도하지만은 또 잘 살 수 있냐 못 살 수 있냐 또 국력이 강화되냐 마냐 뭐 이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기냐 안 생기냐는 그런 문제들과 직결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그거죠. 누구한테 휘둘리지 말고.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끝났다고 한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어떤 입장을 취하냐죠. 제가 볼 때 지금 우크라이나 힘이 다 빠졌을 것 같아요. 전쟁 끝나게 되면은 외교관계는 상당수만 EU 쪽에서 많이 도와줄지 미국이 도와줄지 모르겠지만은 그 지나라가 완전히 지금 망가졌는데 그걸 고치는 것만 해도 상당수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과연 그때 우크라이나도 뭐 뭔가 건설해주러 가든가 뭐 그거는 모르겠어요. 예, 우리 한국이 하기 탓이 아닌가요? 일단 전쟁이 끝나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우크라이나에다 참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도 현재 계속 여러 가지 아는 건 없지만은 북한 사정에 대한 거, 북한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많이 필요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바라고 이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